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부활절을 맞아서 휴장하게 됐는데요. 선물 시장 역시 조기 폐장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휴장을 하기 때문에 현재 시세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일 마감 살펴보시면 다우존스 지수가 0.5% 상승 마감, S&P 500 지수는 1.18% 상승하며 사상 최초로 4,000선 돌파 마감에 성공했고요. 나스닥 역시 1.76% 강한 상승 보이면서 대세 상승의 시작임을 알렸습니다. 오늘 시장은 쉬어가지만 철저하게 공부하고 또 전략 세워가시면서 다음 주장까지 잘 대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어떤 마스터와 함께 할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금요일장은 인트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항상 금요일 만에 일주일 만에 모시죠. 오랜만에 또 우리 인트 마스터 뵙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아주 잘 지내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부활절인데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네. 최근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잠시나마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고 다음 주에 트레이딩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중요한 이야기 들고 오셨다고 하니까 시장은 휴장하지만 다음 주장 잘 대응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까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방송 시청하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쪽으로 놀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인트 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더 다양한 전략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 경제 열어두고 있으니까 QR코드로 입장하셔도 좋고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좋으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오늘 저희 첫 번째로 나스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P 500 지수가 1% 이상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 사상 처음으로 4,000선 위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계획안이 시장 투자자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알파벳, 넷플릭스는 3% 이상 상승 마감,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2% 이상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술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국채금리가 완화됐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국채금리가 14개월 내 최고치인 1.77%까지 상승했으나 7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1.68% 터치했습니다. 이런 국채금리 완화세 때문에 기술주들이 상승을 했고 나스닥도 1.7%까지 상승 마감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휴장하는 관계로 차트와 이제 뷰를 살펴보기보다는 인트마스터의 전략을 자세하게 들어보면 좋을 텐데요. 지금 바로 들어볼까요? 네. 네. 오늘 제가 팻말을 안 되니까 좀 어색하네요. 저도 팻말 안 들어서 살짝 당황했는데. 네.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저도 뭔가 들고 못 들어서 싶네요. 뭔가 좀 네. 약간 좀 서운한가요? 시원섭섭하긴 한데 자 일단은 오늘 종료가 됐습니다. 네. 10시 15분에 종료가 됐고 지금 일단은 좀 많이 빠졌어요. 단기 분봉상에서 한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수급이 좀 많이 빠졌는데 이거는 일단은 단기적인 하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시면 집중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이고 네. 일단은 일본 관점에서 제가 차트 기술적 분석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자, 일단은 저점을 121선까지는 왔는데 지지를 받아줬습니다. 지지를 받아주고 나서 일단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패턴은요. 단기에서 보는 패턴보다는 일단은 장기에서 보는 패턴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이는 패턴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매수에 대한 패턴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도에 대한 패턴이 있는데, 자, 매수에 대한 패턴은 일단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자, 역헤드앤숄더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도에 대한 패턴은 헤드앤숄더 패턴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스닥의 일본 관점에서 대비해서 좀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역헤드앤숄더, 즉 머리가 아래로 가 있고 어깨가 위에 있는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생각을 하자면 일본 관점은 단기 분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1일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중장기 관점으로 충분히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데이로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중장기 관점에서 오히려 매수에 대한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다라는 거는 오히려 신뢰도가 더 강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에 대한 방향성을 판단을 해봤을 때 역헤드앤숄더 패턴, 즉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수렴점도 만들어졌거든요. 자, 역헤드앤숄더를 더불어서 제가 수렴점을 만들어지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일본 관점에서 봤을 때요. 잠시만요. 여기가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워지네요. 잠시. 네, 오늘은 자, 패턴에 대해서. 네,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수렴이 만들어지는 부분에서 지금 상승으로 이탈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수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추세가 터지기 전, 이 추세가 터지기 전 길을 모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가면 갈수록 진폭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위든 아래든 이 터질지 어디로 터질지 지금 방향성을 좀 보여줬는데, 이제 얼마 전에 3월 31일 날 이제 바이든이 피츠버거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인프라 투자 계획 안에서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시장은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판단이 좀 나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론 악재와 호재도 있지만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가 추세 자체가 수렴점이 만들어지는 부분에서 하단으로 이탈이 나왔으면 사실상 저점이 더 이탈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데, 지금 관점에서는 상승으로 이탈이 나왔어요. 정확히 언제 이탈이 나왔냐면 앞전에 말씀드렸죠. 3월 31일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이제 삼각 수렴점을 상승으로 이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충분히 매수에 대한 패턴이 나왔고, 수렴 이후에 다시 우리가 수렴점이 만들어지는 부분은 이탈 방향을 주목을 해야 돼요. 사실상 이탈이 하방으로 나왔으면 하락으로 좀 강하게 나오는, 즉 발산이 나오는 그런 기술적 패턴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은 수렴점 이후에 상승으로 돌파가 나왔다는 이 기준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도 매수에 대한 패턴이 나왔지만, 기본적 분석을 하더라도 지금은 매수에 대한 패턴이 나왔다. 결국에는 인프라 투자가 호재로 받아들여졌다. 결국에는 법인세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관점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였다라고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나스닥에 대한 방향성은요, 오히려 눌림시 매수에 대한 이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단기 분봉상에서 좀 체크를 해드리면, 자, 60분봉 관점에서는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는 살짝 좀 부담스러운 위치고, 앞서 이제 박스권을 유지를 해줬던 이 구간이죠. 13,170포인트부터 13,000포인트까지.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본 관점에서 전고점 위치가 있어요, 정확히. 전고점에 대한 위치가 있었는데 이 포인트가 13,300에서 13,28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일단 1차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관점에서는 가격상으로 좀 놓고 봤을 때 레인지 폭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13,300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현재 시가
추가 라인 때는 13,340입니다. 그러면 약 한 40포인트의 레인지가 잡혀지는 부분에서 오히려 스윙과 눌림시 매수에 대한 대응 전략 자체가 레인지 폭이 너무 짧기 때문에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이런 리스크를 감안시 여러분들한테 포인트를 좀 제공을 해드린다면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나오는 만약에 이제 기술적인 조정이 한번 나온다라고 했을 때 13,170포인트 이 고점 부분을 저는 중요하게 좀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봉상에서 봤을 때 고점에 대한 레인지 폭이 지금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좀 잡으시고 트레이딩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체크해드리는 거는 물론 이제 일봉상에서 봤을 때 앞서 체크해드렸던 13,300포인트가 종가 기준으로는 지켜줄 수는 있어요. 종가 기준으로는. 근데 다만 항상 우리가 지지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깨지라고 저는 만들어 놓은 선인 것 같아요. 사실상. 그렇죠? 뭐 앵커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지와 이 저항선 부분 개념에서 대응한다는 거는 솔직히 좀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지선, 저항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지지는 사실 지지를 받으라고 있는 선이고 저항도 저항을 받으라고 만들어 놓은 선이잖아요. 임의로.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실 때 자, 지지 구간이 깨지는 경우를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한 지지 구간을 정해놓고 여기에서 이제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 지지 구간과 이 저항 구간이 깨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단기적으로 깨는 거를 여러분들은 보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단기로는 휩쏘든 뭐 여러 가지 뭐 트랩 패턴이든 속임수든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지 구간을 깨고 여러분들의 심리를 흔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면 충분히 우리는 중장기 관점에서 어느 한 중요 포인트를 설정을 해놓고 그 포인트 안에서 종가선으로 지켜주는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캔들이 있을 때 자, 꼬리가 이제 항상 달리잖아요. 꼬리. 자, 윗꼬리든 아랫꼬리든 달리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자, 위에 몸통 기준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나스닥 기준 대비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3,300포인트죠. 13,300포인트. 이 포인트 안에서 아래 꼬리로는 이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방으로. 물론 이제 280에서 250까지는 떨어질 수 있어요. 다만 일본 관점에서 종가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3,300포인트는 레인지상의 큰 폭으로 지금 차이가 나진 않기 때문에 현재 시가에서 그래서 오히려 저는 170까지 그러니까 13,170포인트까지 눌림목이 나오는지 기다려라. 물론 이제 안 내려올 수는 있어요. 안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트레이딩 전략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오히려 13,300포인트 종가 완성봉으로 만들어줄 가능성으로 열어두시고 이 부분에서 만약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오는 경우 즉 매수 패턴은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통상적으로 쓰이는 패턴만 설명을 드리자면 자, 바닥에 이제 2번 정도 지지를 받는 이런 쌍바닥인 패턴이거나 아니면 역헤드 앤 숄더 패턴. 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13,000포인트가 유간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이탈이 나왔다. 이탈이 나오고 자, 이 부분이 만약에 13,30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탈은 나왔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다시 상승 돌파 이후에 안착이 13,300 근처에서 나온다라면 저는 충분히 매수로 대응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결국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 매수에 대한 대응 전략이고 매도에 대한 대응 전략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매도로는 지금은 너무 추세적인 상승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물론 기본적 분석을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나스닥은 대세 상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매도에 대한 의견보다는 매수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170포인트, 13,170포인트와 13,300포인트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좀 기술적 분석을 좀 마치도록 하고 네. PPT 내용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3월 31일 날에 열렸던 바이든의
이제 인프라 투자 안에서 얘기를 드릴 건데, 자, 일단은 PPT를 좀 보시면 바이든이 3월 31일 날 피츠버그에서 약 한국 돈으로 2,500조죠.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어제 방송 해왕님 패널분의 이제 방송을 잠깐 봤지만 네.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뭐 똑같은 내용을 할 건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들으실 때 복습하는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바이든 인프라 투자 2,500조 원 인프라 투자 본격 추진 한다라고 이제 기사가 좀 나왔고, 자, 이것은 공화당의 큰 실수이다. 공화당 입장 측에서는 이 어떻게 보면은 대규모 이 부양 정책 자체가 1차로 일단은 1.9조 달러가 통과가 됐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화당의 승인 없이 결국 예상 조정안을 통해서 민주당 임의로 통과를 시킨 부양책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인프라 투자는 민주당만 임의로 통과를 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계연도의 예상 조정 절차는 결국에는 공화당의 이런 이제 투표 없이 민주당의 임의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번에 1.9조 부양책 달러에 대해서 이미 예상 조정안을 통해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이번 인프라 투자는 공화당의 투표도 상당히 좀 필요하다는 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 투자가 결국엔 규모, 즉 2조 2,500억 달러죠. 이 2조 2,500억 달러가 규모 축소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공화당의 이제 승인을 좀 얻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법인세 관련해서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 규모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재정을 마련을 할지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 자체가 자, 다음 페이지에서 맥코넬 상원 대표가 결국에는 바이든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매 단계에 맞서 싸울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결국에는 강하게 반대 입장을 펼치는 의견이고, 이 부분에서 사실상 국채금리, 즉 미국채 10년물 발행으로만 우리가 재정 마련을 하기는 상당히 좀 힘들다는 판단을 가지고, 이 바이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법인세를 통해서 재정 마련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법인세도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재정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반대 측이 너무 거세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투표를 다 해야, 전원 통과를 해야 결국에는 이 인프라 투자가 통과가 되는데, 사실상 민주당에서도 조맨치라는 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법인세율을 우리가 21%에서 28%로 인상을 했거든요. 민주당에서 바이든이. 이 바이든 정책이 법인세 인상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조맨친이라는, 즉 이 보수적인 마인드를 가진 상원 의원은 법인세율을 오히려 25%로 낮추자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만 벌써 듣자마자 결국에는 이 인프라 투자가 빠르게 법인세로 재정 마련은 쉽지 않겠구나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법인세가 쉽게 저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결국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인프라 투자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인프라 투자는 물론 이제 앞으로 강행이 될 거지만 법인세는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이게 결국엔 축소돼서 나올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결과값이 정해진 값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나스닥은 지금 기술주와 성장주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 핵심을 가지고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적 상승은 앞으로 지켜줄 것이라는 판단이고, 앞으로 이제 7월 이전에 이 법인세 이제 관련해서 이 예상 조정안은 결국엔 힘들다는 판단이고, 7월 이전으로는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7월 이전으로 통과를 시키게 될 경우에는 빠르게 저는 이런 이제 합의가 빨리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직은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호재만 나오니까 나스닥은 아마 이제 대세적 상승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려하는 것은 이 어차피 국채 발행량은 피하지 못할 것이에요. 어차피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 마련을 하고, 우리가 재정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법인세와
이 미국채 이제 발행으로 우리가 재정 마련을 하게 되는데 이 미국채 발행만으로는 우리가 재정 마련을 힘들 것인데 앞으로 미국채는 또 계속적으로 발행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서 결국에는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상단으로 또 많이 열려 있어요. 2%대까지. 그래서 1.8에서 거의 2%대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 가파르게 다시금 한번 상승을 줬었을 때에는 우리가 나스닥의 대세적 상승이라고 지금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리스크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또 큰 폭의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굳건하게 매수가 무조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걸고 이렇게 스윙 관점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짧게 수익을 좀 챙겨 가심이 오히려 트레이딩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다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뭐 앞으로 봤을 때 인프라 투자는 일단은 호재, 결국엔 악재보다는 호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런 시장의 방향성으로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드리겠고 여기서 나스닥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현재 13,440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임을 멈췄는데요. 340포인트죠. 자, 13,170포인트까지 조정세가 나올 수 있지만 13,280에서 200포인트까지 지지를 확인하시고 그 선을 돌파한다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만약에 170포인트 온다면 매수 진입이 가능한 자리로 보이고 다음 장이 열리게 된다면 그런 점을 참고해서 트레이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바이든 정부가 최근에 인프라 투자 계획안을 발표했는데 법인세 인상권에 관련해서는 증시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 발표해 주셨고 또 아무래도 굉장히 큰 규모의 부양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품은 골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달러와 국채 금리가 조정세가 골드가 1% 이상 올랐다라고 나와 있는데 0.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달러와 국채 금리가 좀 조정을 받았고 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조금 안 좋은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경기 회복에 대해서 조금 흐린 전망을 내놓으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골드 매력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네요. 자, 오늘도 이 골드는 휴장을 하기 때문에 전략을 바로 들어보면 전략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바로 들어볼게요. 일단은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골드는 늘 얘기하지만 추세적인 하락은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물론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달러에 대한 상승의 요인도 있고요. 결국에는 이 달러가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최근 상승했다가 약세 기조로 다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골드의 방향성이 반등이 좀 나왔다는 판단을 가지고 이 미국 채금리도 결국엔 안정화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보다는 결국 다시 1.6 부근에서 결국 안정화에 들어갔는데 결국 이거는 단기적이라는 거예요. 단기적.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골드는 트레이딩을 제가 누누이 좀 말씀을 드리지만 자, 달러 방향성과 지금은 미 국채 금리만 체크를 하셔도 골드의 방향성을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골드를 이제 첫 번째로 뭔가 이제 다른 종목들과 대비해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실 때는 달러에 대한 방향성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국면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계속적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도 결국에는 기축통화로 해당이 되고 안전자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도가 사실상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골드의 하락 요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점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냐면 뭐 제가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달러가 상승을 하면 골드는 떨어집니다. 자, 간략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가 떨어지면 골드의 상승 요인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달러는 하락을 했었어요. 소폭 하락을 한 거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물론 펀더멘탈을 반영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관점에서는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이 달러에 대한 결국에는
이 부채 부담과 이 재정에 대한 확대로 인해서 달러에 대한 방향성이 다시금 하락 기조로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결국에는 이거는 일시적이라는 좀 생각이고, 앞으로 달러에 대한 방향성보다는 결국에는 골드의 방향성은 미 국채 금리에 대해서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건 달러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계속 2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미 국채 금리이기 때문에 이 미 국채 금리가 얼마나 상승하는지 아니면 다시금 안정화에 들어섰는지부터 생각을 하시고 골드에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골드를 기술적 분석에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은 전고점 부근이 1753부근이었습니다. 근데 이 1753을 쉽게 넘지 못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 결국엔 반등이 오면 우리가 이제 스윙 관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매도에 대한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골드의 방향성은 저는 무조건 반등이 나오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매도의 관점을 드리겠고, 우리가 1차원적으로 제가 만약에 매도에 대한 진입가를 여러분들한테 드린다면, 자, 일단은 1차적으로 1750대 이 부분 꼭 체크를 해두시고, 자, 두 번째로 봤을 때 1760, 우리가 3차적 이제 세 번째로 놓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손절을 두시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0 부근, 그 다음에 1760, 그 다음에 1770. 자, 이렇게 공으로 떨어지는 자리, 이런 라운드 피겨존에서 저는 매도에 대한 대응 전략 가져가시라고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달러에 대한 방향성을 체크하셔라. 달러에 대한 방향성. 자, 우리가 달러가 이제 다시 하락 기조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이제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재정 지출 확대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될 거는 유로존의 경기 회복이에요. 유로존에 대한 경기 회복이 어떻게 나타난지에 따라서 이 달러에 대한 방향성이 다시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다시 하락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상방도 열려 있고 하방도 열려 있다. 결국에는 이 혼조 국면이다. 달러에 대한 방향은. 그래서 오히려 골드의 방향성, 즉 골드의 트레이딩을 하실 때 달러에 대한 방향성 1차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차적으로 우리가 미국채 금리, 요 미국채 금리를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유로존의 경기가 지금은 뭔가 재봉쇄 조치의 강화령으로 인해서 계속 유로존의 경기 회복이 지금 부진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달러에 대한 영향을 크게 주기보다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미국이 강한 경기 회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오히려 상승에 대한 요인이 됩니다. 상승 요인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지금 달러가 약세 기조로 이제 전환을 접어들어 서는 거는 아직은 시기상조이지만, 우리가 유로존의 경기를 이제 미래에서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 자, 백신 보급화가 가속화가 된다면 우리가 유로존의 경기는 좀 빠르게 회복을 할 수가 있고, 지금은 유로존에서는 긴급 매입 대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채권 매입을 확대를 하면서 경기를 계속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끔 부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자, 유로존의 경기가 얼마나 회복했는지, 아니면 이 백신 보급화가 가속화가 되면서 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 줄어들면서 이 봉쇄 조치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이것만 좀 체크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골드를 트레이딩 하실 수가 있겠지만, 자, 달러도 트레이딩이 되고, 자, 유로도 트레이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뭐 앞으로 뭐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가지고, 주봉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월물이 바뀌었어요. 3월물에서 6월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6월물로 바뀌는 시점에서 저점 평가가 더 크게 열린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추세선을 한번 이어보시고 까지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21선까지 열리거든요. 121선까지 열린다면 우리가 1637달러 선과 이 30달러 선까지 눌림목이 나온다는 판단이 나오고,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채 금리가 1.8에서 거의 2%대까지 상승을 좀 전망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인프라 투자안을 통해서 국채 발행량을 계속적으로 좀 늘리게 된다면
결국엔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법인세까지 통과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골드는 큰 폭으로 하락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자, 무조건 중요 포인트 내에서 매도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면 훨씬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0, 1760, 1770까지 꼭 보시면서 매도 트레이딩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골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1750대 그리고 1760대, 70대까지 반등식 지속적인 매도 진입을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유럽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경제 회복이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달러에 대한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 골드 앞으로는 조금 안전자산으로서 매력이 비례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골드는 반등 시 매도 전략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품은 오일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이 수요 우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오펙 플러스가 어제 오펙 플러스의 정례 회의 결과를 발표했죠. 점진적으로 증산하겠다라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시장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건 감산 연장이었는데 그와 정반대로 증산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조금 오일에 대해서는 악재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회의 후 발표한 이 성명서에서 는요, 오는 7월까지 매달 하루 50만 배럴 수준에서 조금씩 증산을 늘려가겠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고요.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발적인 감산 역시 지속적인 축소가 이뤄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의 생산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자, 오일은 이런 이슈가 있는 가운데 오늘 휴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오펙 플러스의 정례 회의가 앞으로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오늘 체크를 해보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가장 또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오일을 네. 관련 PPT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펙 플러스 원유 결국에는 증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장이 솔직히 기대를 한 거는 네. 감산을 솔직히 기대를 했어요. 감산. 근데 이 감산을 기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점진적으로 증산을 하겠다. 결국 이런 식으로 좀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오일에 대한 영향성을 그러니까 이제 뭔가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자면 사실상 영향은 안 줬습니다. 영향은 안 줬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오펙 플러스 정례 회의가 끝나고 나서 오히려 네. 반등이 나왔거든요. 오일은 오. 기술적 반등이 나왔어요. 자, 이게 일단은 감산 기조는 이어가겠으나 이 부분, 즉 감산에 대한 이 산유량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증산을 한다라는 거지 완전적으로 증산을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논쟁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네. 자, 지금 바이든이 생각하는 거는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오히려 소득 보전을 하고 소비 지출을 계속적으로 더 늘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인플레이션을 좀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더 오히려 리스크로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오히려 여기에 대한 목적이 좀 더 강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 장관, 즉 오펙 플러스 에너지 장관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압박을 주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제 증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증산을 하지 않을 경우, 즉 감산을 또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상품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또 우려되는 시점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증산의 결과가 나온 거는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실 때는 물론 이제 감산 기조로 계속적으로 이어가겠지만 자, 조금씩 줄여나간다고 했습니다. 4, 5월에는 35만 배럴, 그다음에 6월에는 45만 배럴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산을 한다라고 했고 결국에는 가장 좀 중요한 사우디가 좀 원하는 메시지가 있었을 텐데 최근 미국의 셰일 기업이 있어요. 이 미국의 셰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진류로 생산을 하는데 자, 이 부분에서 백어데이션 현상이 좀 발생을 한 겁니다. 제가 일단은 백어데이션 현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낮은 상태를 백어데이션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상 선물 가격이 더 비싸야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현물 가격보다. 현물은 눈에 보이는 거죠. 실질적으로 나온 그런 물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것보다 오히려 선물 가격이 더 높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현물 가격이 더 높고
높고 선물 가격이 더 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물 가격이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관료, 뭐 이자, 그다음에 뭐 보험료도 있고 이 가격이 다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실상 선물 가격이 높아야 되는 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백어데이션, 자 현물 가격이 오히려 더 높은 현상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 선물 가격을 높이면 안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선물 가격이 지금은 더 높여야 이제 증산을 하게 면 사실상 선물 가격이 더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증산을 하면 안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사우디가 여기를 아마 사우디 측에서 이 집중적으로 여기에서 좀 견제를 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증산을 하지 못하게 되니 사우디 측에서 좀 자연적으로 증산을 했다. 이렇게 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뭐 생각을 했고 여기서 뭐 이란의 또 핵의 협상 관련 이슈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 앞으로 오일에 대한 방향성은 당연한 결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반등이 나왔다라는 포인트가 나와요. 그래서 증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감산 기조로 미국 셰일 기업은 감산 기조로 이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이 나왔다. 즉 사우디가 증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견제를 통해서 오일이 상승을 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 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일본 관점에서 봤을 때 자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완벽한 박스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근 크루드 오일의 방향성은 오히려 방향성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박스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지금 뭔가 양쪽으로 다 작용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하방으로도 열려 있지만 상방으로도 열려 있습니다. 근데 다만 62달러 선과 이 57달러 선, 약 한 500틱에 대한 레인지 폭으로 박스권을 유지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요. 단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중장기 관점에서는 물론 이제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있지만 지금 관점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해소되는 과정으로 좀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는 저는 오히려 오일에 대한 방향성은 없다. 다만 이 박스권에 대한 대응 전략이 상당히 좀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추세적인 상승은 65달러 선을 넘었을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제가 뭐 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다. 결국엔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62달러 선을 상회했을 경우에는 매수든 매도든 대응하지 말고 일단은 관망에 대한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리스크를 좀 더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지금 관점에서는 오히려 62달러 상단에 대한 고점 포인트가 왔을 경우에는 매도에 대한 관점과 자 저점 포인트가 내렸을 경우에는 57달러 선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자 58달러 선 근처에서 저는 매수 대응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레인지 안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이 나오기에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아직은.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도 그렇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지금 방향성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실 때는 오히려 박스권 대응이 맞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일은 현재 방향성을 찾고 있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항과 지지를 확인을 하시면서 이 박스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만약에 저항에 부딪혔을 때는 매도를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지지선에 부딪혔을 때는 매수를 바라보는 게 좋겠다. 조금 이렇게 어려운 트레이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일은 관망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상품들을 또 찾아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품은요. 유로 FX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일 이슈에서 있었던 것처럼 달러 이슈죠. 그 골드에서도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실업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발표가 되면서 안전자산 취급을 받고 있는 달러가 3주째 계속 상승세를 얻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상회를 하면서 달러의 강세가 지속된 건데 이 사실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달러가 또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온 상태고 93달러 선을 아주 굳건하게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 달러 전략 들어봤으니까 앞으로 유로 FX는 또 어떻게 될지 전략 궁금한데요. 이제 많은 마스터분들께서는 단기적으로는 매수를 좀 보셨거든요, 이번 주에. 네. 저는 뭐 단기적으로 매수 본 이유가 일단 달러가 올랐기 때문에 달러가 최근 올랐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다시금 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저는 유로는 매수의 관점을 드리지 않고 오히려 매도에 대한 관점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지금 일봉상에서 봤을 때 우리가 5일선에 대한 안착은 나왔어요. 5일선에 대한 안착은 나왔지만 결국에는 다시금 눌릴 가능성을 저는 열어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차트 기술적 분석에서 봤을 때는 자 5일선 부근이 지금 17,650 부근입니다. 17,650 부근.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은 지지를 받고 갔지만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이 됐을 때 추세적인 하락이 더 크게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유로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봉쇄 조치 이게 지금 이슈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펀더멘탈적으로 지금 호재로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 거예요.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통화 가치로 놓고 봤을 때 그 나라의 경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화폐 가치가 좀 달라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유로는 매수로 보는 관점보다는 오히려 매도로 보는 관점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뭐 달러도 이제 다시금 약세 기조로 접어들겠죠. 이 부근에서 다시 약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에 대한 관점은 좀 불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자, 달러에 대한 방향성은 상방이랑 하방이랑 둘 다 열려 있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유로 FX를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 자, 달러에 대한 방향성만 일단 지켜보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유로는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이런 패턴들을 만들어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뭐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 경기 회복을 다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저는 오히려 단기 데이 트레이딩을 좀 가져가셔라. 중장기 관점에서 보시지 말고 오히려 이 지금 달러에 대한 방향성이 지금 혼조니까 거의 혼조니까 이 부분에서 유로에 대한 영향도 계속 혼조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물론 이제 차트로 놓고 봤을 때 점진적으로 우하향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우하향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우리가 매도 관점을 잡기에는 상당히 좀 애매한 포인트긴 한데 이 반등이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근데 만약에 반등이 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매도에 대한 채널이 맞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1.18,500 부근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 저는 매도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겠고, 자, 수익이 일정 부분 났으면 저는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자, 그러면 지금 반등 나올 거니까 자, 매수로 대응하면 안 되나요?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우리가 추세장에서 자, 만약에 매도장인 장에서 매수로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영매매에 해당이 돼요. 영매매. 자, 영매매라는 거는 우리가 반대에 대한 포지션을 가진다라는 거죠. 결국엔 역으로 우리가 진입을 한다라는 건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실 때는 충분히 리스크가 있어요. 여러분들 초보자분들한테도 더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저도 영매매를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물론 이제 저도 대단한 건 아니지만 매매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매수로 대응하지 말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방향성도 지금 시황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기본적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자 방향성이 크게 없어요. 방향성이 크게 없고 달러에 대한 영향을 유로존은 상당히 크게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이딩 하실 때는 영매매보다는 결국엔 추세장에서 자 추세 대응합시다. 추세 대응. 아시겠죠? 추세 대응이라는 건 자 점진적으로 우하향하고 있죠. 매도 채널을 만들어주면서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자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하고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거야. 자, 그럼 매수로 대응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측 매매라죠. 그거는 예측 매매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측 매매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또 큰 손실을 또 이제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은 마인드 컨트롤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추세 대응하시길 바라겠고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포지션 자리 구간은 60분 봉상에서 1.18,500포인트 이 부분에서 저는 매도에 대한 대응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전고점에 대한 부분인데 자 고점이 이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 직전 고점 라인 때는 돌파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18,238 요 기준점도 드리고 이제 반올림을 했을 때는 200부근에서 들어가시고 손절 포인트는 이제 1.18,400까지 손절을 두시고 대응하시면 유리하게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로 FX는 또 많은 자리값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매도 포인트는 1.18500 달러고 그다음에 조금 공격적으로 매도 진입을 하고 싶으시면 1.18238 달러 선입니다. 그리고 손절선은 1.18400 달러라고 제시를 해주셨고 유로 FX는 1.17650 선을 지지해주는지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하방 추세가 조금 더 강력하게 묻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도 진입뷰를 봐주셨습니다. 자, 지금 1시간 동안 모든 상품들을 다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나스닥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나스닥이 대세 상승에 접어든 것이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렇다, 그런 것 같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제 제가 궁금한 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하시겠지만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네. 사실상 네. 근데 이거는 제가 한번 네.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요거를 자, 나스닥 13,500포인트까지 간다. 13,500포인트까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맞잖아요. 네.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근데 전 지금 생각하는 건 오히려 정정드릴게요. 지금 저는 일단 전고점에 대한 포인트까지 열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13,800에서 900포인트까지 충분히 상승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13,000? 드리도록 할게요. 13,900포인트까지. 자, 13,90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이제 추세적 상승은 다시금 반등으로 접어들어줬지만 네.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실 때 자, 큰 폭으로는 하락은 할 수 있지만 이 추세적 하락으로 다시 추세적 하락 전환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 지금 포인트 시점에서는 오히려 눌림목 대응이 상당히 좀 유리하고 뭐 이제 해왕 패널분께서는 네. 제가 들어봤는데 뭐 15,000포인트까지 상승을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는 뭐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물론 이제 상승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지만 저는 보수적인 마인드로 말씀을 드리자면 13,900포인트까지 충분히 네. 열어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추세적 상승으로 강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 시에 대한 매수 전략만 가져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실 때 진짜 유리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할게요. 네. 13,900포인트까지 또 오를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쵸, 해왕마스터는 14,500을 바라보셨지만 거기까지는 아직 좀 리스크하기 때문에 우리 인트마스터가 봐주신 자리는 13,900포인트고 앞으로 하방적인 추세가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스닥에서는 매수 진입뷰가 조금 더 트레이딩에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봐주셨습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 네. 국내 증시도 함께 상승할 것이냐. 국내 네. 증시도 오늘 좀 보고 왔는데 네네. 수급 상태가 되게 되게 양호한 그렇죠. 상태예요. 외국인 네, 그래서 수급이 또 개선됐더라고요. 네, 코스피 장도 앞으로 네. 이 박스피를 벗어나서 지금 오히려 상승을 줄 수 있다. 오히려 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물론 이제 미국 선물 기준 나스닥이지만 네. 자, 나스닥 선물이 오르면은 사실상 이 글로벌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코스피는 코스닥의 영향을 받겠죠. 그다음에 코스피는 자, 미국의 글로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지금은 이 인프라 투자가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주에 장은 뭐 물론 이제 살펴봐야 되겠지만 되게 이번 주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장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주식하시는 분들은 네.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알겠습니다. 계좌 관리를 좀 잘 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계좌가 정말 수익으로 빨갛게 물드는 그날이 온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인트마스터와 이렇게 깊은 전략, 방송 외에도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휴장인데도 정말 많은 전략 말씀해주신 인트마스터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행복한 주말 푹 쉬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